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들의 영웅적 투쟁을 매일매일 소식 전해드리는 세뇌 탈출입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도와들 주셔서 세뇌 탈출 별 어려움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4개월, 그러니까 내년 6월 초순까지가 결정적 시기입니다. 이게 저희 세뇌 탈출에서 쭉 말씀드려 왔듯이 지금 세계에는 이 글로벌리스트, 그 다음에 스왑프, 그러니까 정치 기득권 세력, 그리고 깨좌좀, 워크 레프트. 그래서 이제 제가 GSL 복합체라고 부르죠. 이 GSL 복합체와 가치지향 애국 민중 진영, 미국에서 마가 트럼프 공화당 동맹이죠. MTR 동맹이죠. 세계적인 보편적 이름으로는 이제 보스 애국 민중 진영이죠. 가치지향 애국 민중 진영. 그리고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이 셋 사이에 3파전이 벌어지고 있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미국에선 정치 내전이 엄청 격화됩니다. 앞으로 14개월. 우선 이제 미국 하원을 통과된 상태에서 상원에서 밀고 당기고 있는 민중을 위한 법, For the People Act. 이게 이제 선거 해체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 민주당이 지금 카드를 뽑아 들었어요. 워싱턴 DC를 주로 변경하는 그러한 그걸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이. 그럼 이건 상원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워싱턴이 그게 민주당 성향 지역이어서 그게 주로 되면은 2석이 증가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위헌 소지가 크거든요. 왜 그러냐면 워싱턴 DC는 주가 아니라 DC니까 수도가 있는 도시라는 뜻이었으니까 헌법으로. 그 다음에 이제 대법관 정원 증가. 이게 지금 9명 정원을 13명으로 증가시키겠다고, 이것도 이제 민주당이 법안으로 이제 꼼지락거리고 있습니다. 이건 대법원 영구 장악을 시도하는 거죠. 자, 이런 일을 함부로 막 쳐벌리니까 이 정치 내전이 격화될 수밖에 없죠. 또 그리고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미국이 원래는 이 명확한 반중을 해주고 이 세계를 리드를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미국의 이제 반중이라는 것이 뭐 지금 미국 국무부가 엊그저께 있었던 그 일요일 날 있었던 이폭 타임스 홍콩 그 지사의 인쇄기를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앞잡이로 보이는 용역 깡패들이 습격한 사건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비난 성명을 내놨지만, 미국의 지금 반중은, 바이든 정부의 반중은 무늬만 반중입니다. 효과적인 반중을 안 취해요. 이건 어디서 딱 드러나냐면 그 중국에 대해서 결국 제대로 압력 못 넣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미얀마 군부가 저 황당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대량 학살을. 그리고 경제는 어차피 중국이랑 통합돼 있으니까 우린 그냥 고립된 채로 살아갈게 이러고 개겨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 잡아 죽인들 니들이 어떡할 텐데. 이걸 미얀마 군부를 통제를 하려면 미국이 중국을 어마무시하게 몰아붙여야 됩니다. 그 짓을 안 하죠. 자,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게 제가 전에 세뇌 탈출에서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둘째는 맨날 데모만 하러 다니는 집이고, 첫째는 이제 둘째가 명문대 가서 이제 데모만 하러 다니니까 첫째는 아주 어깃장이 나가서 매일 뭐 도박 중독으로 사는데, 이 둘째가 이제 대형 사고를 쳐서 뭐 10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앉았어요. 제가 아는 집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첫째가 정신을 번쩍 차려서 그 다음에 집을 이끌고 나가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헤매니까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대만에서 이 보스 흐름이 급강화되고 있습니다. 가치지향 애국 민중 흐름이. 그래서 세상 일이 죽으란 법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망상발작 상태에 들어갔죠. 이게 얼마나 과연 그 효과적인 일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효과를 상당히 의심합니다. 신강, 티벳, 홍콩 이거를 이제 완전히 그 멸균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다른 소리가 나오는 상황은 못 참는 거죠. 강박증적으로. 그래서 이걸 멸균 처리하겠다고 덤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만도 호시탐탐 노려보겠다고 덤비고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14개월 동안 이러한 아주 불안정한 세계 정세가 펼쳐지는 상황에서
국내는 이제 대통령 선거, 교육감 선거, 지방선거가 이어집니다. 이거를 둘러싸고 지금 민주당의 그 박용진 의원이 엄청나게 큰 변화의 시작일 수도. 이런데 박용진이라는 사람이 이 족보가 센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저 박용진이 의원 되기 전에 저 빨간 걸로 동그라미 쳐놓은 게 박용진인데 이석기 석방운동하고 돌아다닌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색깔이 진하다는 소리죠. 예, 굉장히 색깔이 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굉장히 세련된 사람이에요.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역사교육 정상화에 관련돼 가지고 연합 뉴스에서 패널로 나와 달라서 나가 보니까 제 상대방이 박용진이에요. 그때는 아마 의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합뉴스가 저를 이제 물을 먹인 게 이게 역사교육 정상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다른 주제로 저를 불러놓고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딱 꺼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역사교육 정상화를 두고서 여러 사람들이랑 패널을 붙어봤지만 박용진이 제일 교활한 논리를 펴니다. 박용진의 논리는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 경제 아닙니까?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각 출판사별로 여러 종류의 역사 교과서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잠깐만. 그것만 딱 잘라서 보면 박용진은 시장주의자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석기 석방운동을 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 결국 시장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을 이제 국민들 앞에서 공박을 하겠다는 게 목표니까 그 순간에 그 문제에 관해서 역사 교과서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시장주의 논리를 태연히 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잘 훈련된 사람입니다. 굉장히 잘 이건 이제 훈련됐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정말 잘 훈련된 아주 색깔 진한 사람이구나. 그때 이제 그때 알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박용진이 요번에 한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요번에 이제 재보궐선거 그 참패를 한 다음에 박용진이 대충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정확한 그 글자 그대로는 아닌데 결국은 뭐냐면은 엄청나게 큰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다. 이게 그냥 재보궐선거 1회의 실패가 아니다. 엄청나게 큰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다. 즉 결정적 시기라는 거예요. 앞으로 14개월이. 역시 저쪽이라도 선수는 선수답게 코멘트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국내는 어떠냐? 그 국제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뭐 이제 이런 글로벌리스트 스원프 꾀자점으로 이루어진 GSL 복합체와 가치지향 그 애국민중과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3파전이 펼쳐지는데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국내 역시 3파전이에요. 문재인 586 집단과 조중동 국민의힘 집단과 저희 가치지향 그 애국민중 집단 이 셋의 3파전인데 저희가 사실은 제일 미미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런 관점을 가지기 시작한 게 미중 전쟁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고요. 그러니까 불과 한 3년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이른바 우판이 이른바 보순이 하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뭐 방귀깨나 끼고 말깨나 한다는 사람들 만나보면 완전히 관점이 바이든, CNN, 뉴욕타임스 관점을 갖고 있어요. 가방끈 좀 길고 얼굴에 기름기 좀 돌고 그래도 나이 먹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 골프 나가는 거는 별로 부담이 없고 또 즐기는 그런 종류급에서 사는 사람들. 영어 단어도 꽤 쓰고 이 사람들요 90% 정도가 바이든, CNN 저거에 맞춰져 있는 게 그러니까 저기 그 정규제 같은 그 타입에 맞춰져 있는 게 뉴욕타임스. 그리고 트럼프는 상스러운 미국만 아는 선동가로 쳐요. 이게 이른바 우리나라의 우파 성향의 제도권 상류층이 거의 90%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가치지향 애국민중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란 말이에요. 우리 백모선의 탈출을 보시는 분들은 소수예요. 사실은 미미하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 의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변이 돼 있어요. 주변화돼 있다고요. 이 주변화를 극복하려고 했었으면 예를 들어서 탄기국을 이끌었던
정광용 씨나 또 애국당을 시도했던 또 조원진 씨나 또 그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나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심오하고 전략적인 방향에서 지난 3, 4년간을 해왔으면 저희가 이렇게 주변화돼 있질 않아요. 근데 그런 이 에너지의 폭발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축적되고 이런 거 없이 계속 소진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지금 주변화돼 있다고요. 특히 이 가치지향 주권국가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고 이제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자, 14개월이 지금 결정적인 시기인데 우리 뭐 할 수 있냐? 우린 굉장히 소수인데 이런 이제 압박감들을 아마 우리 백모 세뇌 탈출 보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고 있을 거고 이 세뇌 탈출에서는 제가 아는 세뇌 탈출에서는 그 압박감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게 그런 상황, 우리가 주변화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가 맘만 먹으면 세상을 다 바꿀 것 같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정신적인 어떤 자뻑 상태 혹은 정신적인 정신승리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미하다. 그래? 우리 미미해. 우리 덜 축적돼 있고 우리 몇 명 안 되고 우리 주변화돼 있고 오케이? 이게 현실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게 존재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이거를 3파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파전이라고. 이 3파전에서 우리 뭐 할 거냐 이렇게 미미한 세력이. 그게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백모 세뇌 탈출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고민입니다. 여기서 오늘은 좀 이제 한반도가 이 세계의 뇌관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반도는 세계의 인류 역사를 뒤흔든 뇌관 역할을 지난 100여 년간 6번 해왔어요. 이제 7번째 뇌관 역할을 할 차례입니다. 7번째 뇌관. 이거 뭐냐. 지금부터 14개월 동안 만약에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변화가 일어난다면 2022년 그 변화 있고 나서 바로 미국은 2022년 중간선거란 말이에요. 중간선거 이후에 상황은 10중 8구 바이든이 식물 정권이 될 거라고요. 상하원 모두 패배를 하고 그것과 맞물려서 전 세계적으로 또 강화되는 반중 흐름과 맞물려서 한반도의 어떤 그 상황이 굉장히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형세가 돼요. 그럼 뭐가 제대로 된 변화냐? 냉정해지자 이거예요.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힘이 먹도록 해야 된다. 혹은 먹을 거다. 문재인 586은 저거 끌어내야 된다. 국민의힘이 가치지향 애국 민중적 관점, 보수적 관점과는 지금 거리가 멀죠. 또 국민의힘에서 만들어낼 후보가 과연 그런 관점 가질지 상당히 의심스럽죠. 그러나 문재인 586 진영과 다른 그 둘을 싸움을 붙여줘야 된다 이거 제대로. 그럼 우리가 힘 거기에 실어주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둘째. 그래서 국민의힘 도와줄 때 그냥 열광해서 우리 후보님 사랑하는 예를 들어서 뭐 윤사모, 홍준표가 되면 홍사모, 안철수가 되면 안사모. 그래서 그 빠조직으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효과적으로 움직이면서도 우리가 윤 선생, 홍 선생, 안 선생 우리가 당신한테 지금 열광해서 펴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당신한테 외상 부채를 주는 거야. 우리가 채권자고 당신이 채무자야. 이런 외상 부채를 준다는 채권자 의식으로 중무장한 세련된 유권자들이 이 14개월의 선거 캠페인을 거치면서 네트워킹 돼야 돼요. 초대형 네트워크로. 수십만, 수백만 규모로. 이게 우리의 노림수입니다. 오케이, 권력은 당신들이 가져가. 당신들 마음에 안 들고 당신들 신용 안 해. 그러나 우리가 네트워크 된 다음에 당신 결국 우리 말을 어느 정도 들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네트워크에 절대로 빠조직으로 되면 안 되고요. 화끈하게 밀어주더라도 별도 조직으로 돼야 됩니다. 우리끼리 조직으로.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라 우리끼리 조직화입니다. 우리끼리 조직화. 그래서 화끈하게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네트워크화. 이게 두 번째고요. 제대로 된 변화에서. 세 번째 제대로 된 변화가 뭐냐면
교육감 선거에서 친전교조에 대한 대승을 거둘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사실상의 후보 단일화. 이런 데는 이제 그 정교모 같은 역할이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교육감 후보 나오시는 분들이 대개 교수 출신들이에요. 이게 후보 자격이 3년 이상 그 전업으로 교직을 잡아야 된다는데 초중고 교직 교편 잡으신 분들께서 이제 정년 퇴임하시고 나서 상태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기반이 있다든지 네트워크 있는 분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개 교육감 후보 나오시는 분 보면 전직 교수거나 현직 교수입니다. 그건 뭐 이쪽 진영이든 저쪽 진영이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걸 못 참아해요. 예를 들어서 백모 같은 자가 저는 교수도 아니고 가방끈이 짧죠. 아 거기 말이야 서울대 김땡땡 교수 말이야 사람 형편없어 하고 시내에서 아무리 씹고 다녀도 서울대 김땡땡 교수 신청도 안 합니다. 그러나 서울대 혹은 그 사람의 출신 뭐 해외 유학을 갔다 왔다.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뭐 유펜을 나왔다.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를 나왔다. 그런 데서 그런 자기들 업계끼리 야 그 김땡땡이 그거 사람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손양아치야. 이 소문이 돌면요. 그냥 쥐구멍에 찾고 들어가고 싶어요. 이게 그 대한민국 그 전문직들의 아마 해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문직들의 그 성향인데 자기들 동네에서의 평판. 그래서 이 사실상의 후보도 아니라 어떤 또라이가 옆에서 하나 튀어나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표가 이렇게 집중되는 것. 그러니까 파괴력을 가진 그러니까 비전교조 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혹은 반전교조 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난립하고 그중에 난립도 뭐 아무 뭐 영향가 없는 사람이 난립하는 건 상관없는데 파괴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난립하는 거 이거는 정교모가 많이 막을 수 있을 거를 전 기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기초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언어와 개념을 탑재해야 됩니다. 사상과 이념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초후보, 기초장, 뭐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만들어내는 건 힘들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미중전쟁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셰일혁명은 이런 겁니다. 지금 한국은 이게 이런 문제가 있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문제가 이게 당원 조직에 전면 붕괴돼 있고 그 당원 협의회에 들락거리는 분들이 굉장히 연세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는 그 지역 민원을 이렇게 브로커 해갖고 이렇게 좀 이권을 챙기겠다 간접적인 그런 분들이 많이 드나들고 그런 분들만 좀 남아있고 또 선출직들 의원이 됐던 누구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열혈 그 우파 열혈 보수 성향 시민을 만나기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좀 이상한 상태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완전히 100% 동감을 해서 자기 내면화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그런 용어가 날 때 미중전쟁이란 용어, 셰일혁명이란 용어, 그다음에 뭐 글로벌리스트란 용어, 이 용어들과 개념과 언어가 좀 탑재돼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찾아가서 뭐 말을 할 때 줄줄이 설명 안 하고 그냥 툭툭 던져서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네 가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성취라고 봅니다. 이 네 가지 성취를 동시에 일어나는 것. 앞으로 14개월 동안 그것이 제대로 된 변화입니다. 그 제대로 된 변화에 의해서 14개월 동안 세 개의 선거를 내리 반 586 성향으로 내리 이긴다. 국민의힘 성향으로 내리 이기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딱 독립적 유권자 조직 네트워크로 그 뒷덜미를 잡고 있다. 뒷덜미를. 그 상태. 그게 제가 말하는 제대로 된 변화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된 변화가 됐을 때 그것이 미국에서 내년 말에 벌어지게 될 거대한 변화, 그 다음에 내년 말까지 진행될 미국 바깥 서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대만 등에서의 그런 보스 흐름의 성숙, 이게 딱 맞물려서 한반도가 제대로 된 뇌관으로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잠시 한반도가 왜 세계를 뒤흔드는 뇌관이었나 6개 사례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나가면서 언뜻 세뇌 탈출해서 말한 적은 있는데
오늘은 차분하게 6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한국인이지만 이게 무시무시한 땅이구나. 이게 운명적 땅이구나. A land of destiny. 운명적 땅입니다. 한번 보시죠. 최근 거부터. 동구와 소련 해체 방아쇠, 이거 한국인이 당긴 겁니다. 이 88 올림픽 와서 보고 나서 이 동구 소련 사람들이 무지하게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는 우리도 이제 뭐 좀 먹고 살게 됐고 이제 뭐 미국 원조도 안 받고 우리 이제 달러 이렇게 많이 벌어들여 가지고 수입도 자유화됐고 수입이 전면 민영화 자유화된 상태에서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게 87년, 86년입니다. 87년경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쑥 봐서 나 저기 필리핀산 바나나 좀 수입해야겠어. 그러면 은행 가면 그냥 수입업자 하세요. 여기 뭐 신용장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달러 바꿔줘요. 그전엔 그게 안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희 집에 뭐 못 살지 않았는데도 예를 들면 바나나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먹을 똥말똥해요. 그 바나나 파는 집이 어디 있어? 오렌지 파는 집이 어디 있어? 요새는 슈퍼마켓 가면 오렌지 팔아요. 편의점 가면 없어요. 그런 집. 어디서 파냐? 바나나 오렌지는 수입이 안 돼요. 그럼 어디서 나오는데 미 8군에서 미군과 동거하는 이른바 양공주라고 불리는 여인들을 통해서 나와요. 그럼 미 8군에서 나오는 깡통과 미국 과일을 따로 파는 상점이 있는데 그런 상점은 웬만한 동네에 없고요. 잘 사는 동네 옆구리에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70년대에 잘 사는 동네 어디냐? 예를 들어 명륜동. 그런 데가 잘 살아요. 삼선교. 그때는 강남 없을 때니까 70년대 초반까지는 서울 같으면은. 그 다음에 뭐 여기 저기 청운동 이런 데 잘 살고 저기 신문로 거기 가면 집이 한 채가 200평, 300평, 400평씩 되니까 대지가 이런 데 옆구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구리에 조그만 이제 집이 있고 거기 1층에 그런 과일 고급 깡통 미군 기지에서 나오는 거 그거 미군들한테 미군 PX에서 나오는 거 그거 파는 거예요. 왜냐? 달러로 정식으로 수입하는 루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때. 대학생들이 돼지고기를 먹는 거요. 회식할 때 80년대 중반까지 못 먹었습니다. 삼겹살 굉장히 비싼 음식이었어요. 생태찌개 이런 건 싸요. 돼지고기 비싸요. 닭고기도 비싸요. 닭도 대량으로 기르려면 수입 사료로 기르잖아요. 돼지도 수입 사료로 기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제 살림살이가 기름기가 싹 돈 게 이제 87년 이때란 말이에요. 이게 전두환 그 대통령이 그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해 결정한 경제를 민영화시키 자율시장에 맡기는 정책. 그걸 그 당시엔 안정화 정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안정화 정책을 물려받았죠.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키니까 딱 이 정부 주도 성장이 아니라 안정화 정책으로 지키니까 경제가 고급져지면서 이제 딱 궤도에 진입을 한 거예요. 선진국으로 가는. 그게 87년경이에요. 그게 87년경입니다. 그래서 이 동구 소련 사람들이 와서 보고 대한민국 보고 뒤로 자빠졌어요. 뭐 이렇게 풍요하게 사냐. 깨끗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빠진 게 이 사람들이 자기들 좀 잘 살게 해준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소련이 농구 경기 붙으면 소련 응원해. 무조건 공산권 응원해요. 이제 나도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지. 88년 올림픽 그거 나중에 기록 영화 보세요. 미국과 소련 경기 붙으면 소련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아주 뺐다간 데 있어요. 아주 뺐다간 데 있어요. 그거 보고 놀랬고. 그런데다가 이제 어차피 사회주의 공산권 경제가 이제 안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 뭐 70년대부터 완전히 안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게 맞물려 가지고 88년부터 또 레이간의 압박 정책 이런 게 맞물려서 88년부터 동구가 무너졌고 91년에 드디어 소련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성공 케이스가
이 공산당 지배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진 거냐면 공산당 간부질 그만하고 이거 저기 그 국가 이렇게 그 공산 계획경제체제 해체하면서 이거 뭐 광산 집어먹고 자원 집어먹고 공장 집어먹고 부동산 집어먹으면 세계 시장에서의 부자로 변신할 수 있어. 걔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청렴하게 했잖아요. 얘들은 그게 아니라 한국 모델을 딱 보면서 그걸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아 맞아 저렇게 세계시장 속에서 자본주의 발전을 하는데 시장경제로 발전하는데 그럼 우리 공산국가 해체하면서 돈 될 만한 거 쏙쏙쏙쏙 빼놓으면 이 시장경제에서 내가 부자잖아. 이 계산을 한 거예요 얘들이. 대중에게는 분발심과 자괴감을 줬고 공산권 대중에게는 야 그거 이름도 못 돌아보던 한국에 갔더니 무지하게 잘 살아 깨끗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물리면서 공산권 붕괴가 최종적인 그 뇌관이 당겨버린 거예요. 딱 그 레이간 대통령이 쫙 목졸랐고 그 전에 내부적으로 공산주의가 이제 안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공산주의는 언제 잘 돌아갔냐면 1930년대 40년대 그러니까 무조건 기계도 크고 강철 덩어리 막 이런 걸로 팍팍 그게 우리도 저기 옛날에 뭐 세계 최대, 세계 최고 뭐 이런 거 좋아했죠. 사이즈가 문제될 때, 사이즈가 힘일 때는 공산 체제가 잘 돌아가요. 근데 뭐 화학을 해야 돼, 뭐 칩을 만들어야 돼, 통신이 발전해야 돼, 정보가 교환돼야 돼, 상품이 다품종 소량화돼, 공장이 자동화돼 이러면 안 돌아가 버려요. 공산 체제라는 게 이 명령에 의해서 생산을 하니까 아무도 의혹도 없고 틈만 나면 빼돌리고 뭐 자원도 낭비시키고 공해도 막 일으키고 이래요. 이 공산체제라는 게. 근데 기술이 막 고도화돼 나가잖아요. 석유화학 보세요. 석유화학, 정보통신 이게 50년대부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어마무시하게 고도화됐거든요. 그래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좀 과격한 얘기지만 80년대 중반에 소련 망하기 직전에 인터걸리라는 거 있었잖아요. 소련 모스크바 가면 페테르부르크 가면 생활이 안 되니까 젊은 여자들이 비공식 창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좀 해보면 80년대 중반에 그 미국에서 학자로 갔다 온 사람들 눈 뜨고 못 봐주겠다 이거야. 돈이나 제대로 받고 이 몸팔로 나왔으면 말도 안 하는데 리바이스 청바지 2벌에 나일론 스타킹 서너 개 주면은 몸 판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공산 체제의 그 수장 국가라는 게 여기까지 망가졌냐? 그게 80한 그분이 모스크바에 학회로 갔다 온 게 83, 4년경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시더라고 나중에. 참 자기 그러니까 뭐 이 시장 경제가 승리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전에 비애가 느껴지더라 이거. 인간이 이렇게까지 영락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스스로를 망가뜨렸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 비애가 느껴지더라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뇌관의 역사 두 번째. 이제 80년대 후반 다뤘고요. 80년대 초반 가보죠.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 이거 방아쇠 한국이 당긴 겁니다. 등소평의 모델이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기적이잖아요. 그건 잘 알려져 있죠.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니까 베트남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개혁개방을 따라와요. 왜냐? 베트남의 개혁개방 따라오는 게 참 힘든 게요. 베트남은 개혁개방으로 친서방으로 돌면은 그 한 100만 뭐 이짝저짝 될 텐데 그 다이옥신 그 저기 어디야 그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피해 청구 보상이나 전쟁 배상을 미국한테 청구하는 걸 다 포기하고 개혁개방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 명분 싸움 다 포기해버리고. 그 베트남 그 지도자들이 그때 하는 말이 있죠. 우리는 과거에 관해서 시비를 따지기에는 미래가 너무 소중하다. 그런 말을 베트남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1979년에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전쟁이 붙었다고요. 북부 그 국경에서. 그래가지고 양쪽이 뭐 한 3, 4만 명씩 죽어나가는 전쟁이에요. 근데 베트남이 이제 싸움을 잘하니까 혁명 직후라서 또 미군 무기 걷어들인 거 많으니까 베트남이 일방적으로 이겼어요. 그때 이기기는. 그러나 그거는
그 국지전에서 이긴 거지. 앞으로 중국과 이제 앙숙이 됐는데 얼마나 겁이 날 거예요. 근데 중국이 개혁개방 가서 퍽퍽 날아올라갈 것 같으니까 베트남도 따라서 이렇게 한 거죠. 참고로 그 당시에 중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하게 된 거는 중국이 친중 세력인 캄보디아에 그 폴포트 정권을 내세워서 75년, 76년 이럴 때 폴포트 정권을 내세워서 공산 베트남을 압박을 했습니다. 압박을 한 이유는 그 명분은 뭐였냐면 폴포트 그 대량 학살 킬링필드 그 폴포트 정권이 친중 정권이에요. 마오이즘. 압박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명분은 뭐냐면 그 19세기 말에 말이야 우리가 다 그 프랑스 식민지였을 때 그 프랑스가 저기 그 지들 마음대로 우리 캄보디아 땅 떼갖고 너희 베트남에 붙인 거 아니야? 그 땅 다시 내놔. 근데 그 땅이 어디냐? 사이공 그러니까 호치민시티를 지금 호치민시를 포함한 메콩델타 하류 전체예요. 그거 내놓으라 그랬어요. 70년대 그 75년 6년에. 그러니까 베트남이 들어가서 폴포트 정권 무너뜨리고 행삼린인가 뭔가 그 반폴포트 정권 세웠잖아요. 그때. 그래서 킬링필드 다 밝혀진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선 야 이게 겁이 없어? 주방울 만한 게? 그러고서 79년도 초에 그냥 베트남 침공해버린 거예요. 중국이. 그 베트남은 국경전쟁 붙은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 이제 79년도 초 이후로는 중국이랑 이제 앙숙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중국이 개혁개방 돌아서 막 발전할 것 같으니까 베트남도 빨리 개혁개방으로 확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방아쇠 결국 누가 당겼냐? 한강의 기적이 당긴 거예요, 이거. 한강의 기적 그걸 모델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강의 기적 자체가 또 뇌관이란 말이에요. 뇌관의 역사 세 번째죠.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기적.